이번 시간의 학습 내용과 학습 목표를 확인해 보세요. 자, 그러면 이번 시간은 회계의 순환 과정을 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전산회계 2급 시험에서 가장 높은 점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전체 시험에서 약 70% 정도 차지하는 게 여기서 회계의 순환 과정이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우리 시험에서. 그럼 그게 뭐냐?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한번 해보시는 건데요. 전표를 입력하고 전표를 수정하고 결산 전표를 넣고 이런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가 다 보면 전표를 이렇게 합니다. 그럼 이건 전표란 건 뭐냐? 분계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거래를 분계를 나누어서 입력하는 게 시험인데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희 시험의 70%가 차지하는 이 비중이 바로 회계의 순환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회계의 순환 과정을 정확하게 기초를 다지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회계 순환 과정은 정말 여러분들이 이제 꼼꼼히 잘 여러분들이 신경 쓰셔야 된다라는 거. 뭐 이론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실기 시험에서 우리가 실무 시험에서 70%가 이렇게 이제 되는 정도가 되니까 거의 합격을 좌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단어는 정말 여러분들이 신경 써서 공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회계의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거래라는 겁니다. 회계의 시작은 거래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거래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 거래처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거래처라는 거. 그래서 나와 우리 회사와 거래처 간에 서로 주고 받고 이런 것들, 뭐 물건을 사고 물건을 팔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거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친구들과 얘기를 나누는 것도 하나의 거래이겠죠. 그렇지만 실제로 우리가 회사에서 사용하는 이 거래와 일반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래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 요거는 이론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먼저 이론 시험에 출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 회계상 거래가 아닌 것을 우리가 좀 알아두신다면 상품을 주문을 했습니다. 또 근로자를 채용했습니다. 담보를 제공했습니다. 그 다음에 임대차 매매 계약을 맺었습니다. 또는 약속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차이점, 공통점은 뭘까요? 주문을 했고 채용을 했고 담보를 제공했고 계약을 했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뭔가 얘기가 된 거 아니냐? 그쵸? 말로는 얘기가 된 겁니다. 우리가 구두상으로는 주문을 했고 당신을 우리 회사에 채용하겠소. 자, 이 물건을 좀 맡겨둡시다. 뭐 계약합시다. 이런 거는 입으로, 그러니까 말로만 해결이 된 거죠. 실제로는 뭐가 된 거죠? 돈이 오고 가고 이런 게 없습니다. 자금이, 회사의 자금이 인출됐거나 지출됐거나 또는 수입에 뭐 입금된 게 아니라 그냥 이거는 구두상으로 말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회계상 거래로 보지 않는다. 그렇지만 회계상 거래는 매매를 했다는 것은 사고 팔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분명히 물건을 사고 팔 때 돈을 주고받고 했을 거고 또 채권이나 채무가 외상 우리가 받을 거 또 지출할 것 이런 것들이 발생하고요. 소멸하고 파손, 도난, 분실도 감가상각한다. 이런 것도 모두 우리는 회계상 거래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론 시험에 회계상 거래가 아닌 것과 회계상 거래인 거를 우리가 구분하는 시험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죠. 회계상 거래인 것은 동그라미표, 회계상 거래가 아닌 것은 X표를 하자 그랬어요. 자, 그럼 상품을 매입하고, 자, 여기가 끊어지죠. 매입하고
대금은 현금 지급했다. 그러면 상품을 샀고 거기에 대해서 돈을 지불했다 그랬으니까 이건 O가 되겠죠. 또 상품을 외상으로 매출했다. 그러면 상품을 매출했다라는 거죠. 그럼 회사에 매출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다만 외상 매출금, 채권이 발생했다는 얘기죠. 그럼 이거는 채권이 발생했으니까 역시 회계상 거래가 맞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보면 상품을 창고회사에 보관하다 그랬습니다. 보관하다. 그럼 이거는 담보로 맡기는 것과 제공하는 것과 동일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관만 하는 거지 실제로 사고 판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이건 회계상 거래가 아니다. 건물을 빌리기로 계약을 맺다. 이 역시도 아닌 거죠. 금고에 보관 중이던 현금을 도난당하다. 자, 이거는 돈을 잃어버렸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현금이라는 회사의 자산이 감소됐습니다. 실제로 돈이 지출된 것처럼 우리가 이제 현금이 감소됐으므로 이거는 회계상 거래로 보는 거죠. 자, 이런 것처럼 회계상 거래인 것과 아닌 것을 구분하는 문제가 반드시 한 문제가 출제된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앞으로 전표를 기입하려면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암기. 이건 정말 중요해요. 네. 자, 이 8가지 요소, 거래 8가지 요소. 그러면 우리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실습을 저랑 같이 해볼 텐데요. 실기를 할 때 거기에 전표를 입력하는 메뉴가 있어요. 전표를 입력하는 메뉴가 있는데 거기 보면 차변이라는 게 있고 대변이라는 게 나타나 있습니다. 나타나 있어요. 여러분들 거기에 이제 우리가 표시를 하게 돼 있는데 그러면 그 차변에는 무엇을 적고 대변에는 무엇을 적을 것인가? 우리가 이건 사람이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실무자가 그 자리에서 판단하고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차변에 적을 거는 어떤 것들을 적어야 되냐라는 거죠. 그래서 8가지가 있습니다. 자산의 증가, 부채의 감소, 자본의 감소, 비용의 발생. 이거를 차변에 적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거 생각하면 돼요. 자, 재무상태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차변의 자산이죠. 대변의 부채죠. 자본이고요. 손익계산서다 그러면 차변의 비용이죠. 대변의 수익이죠. 자, 여기를 따라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차변의 자산이 나오는 경우는 자산을 우리는 계속 증가로 보고 여러분들이 차변에 적는데 만약에 이 자산이 없어지고 소멸된다. 자산이 계속 있지는 않잖아요. 있다가 소멸되기도 하죠. 그러면 이거는 대변에다가 자산의 감소를 적어 주시게 되면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금액을 차감하게 되는 거죠. 부채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부채가 대변에 있다 보니까 부채가 대변에 있는 것은 부채, 빚이 증가하는 겁니다. 부채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걸 말하지만 이게 차변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부채가 그대로 감소. 빚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빚이 있었다가 또 사라지고 그래서 사라질 때는 부채가 감소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또 자본이 원래 대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변의 자본의 증가, 반대로 자본도 우리가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자본이 회사의 돈이 계속 똑같이 있지는 않아요. 뭐 기계를 산다든지 또 건물을 산다든지 차량을 산다든지 그러면 당연히 회사의 자본이 사라지고 감소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본의 증가일 때는 대변이지만 자본의 감소일 때는 차변에 기록해 주세요. 그 다음 손익계산서 차변에는 비용을 적는 거고 손익계산서 대변에는 수익을 발생을 시켜주는 겁니다. 이렇게 8가지 요소를 가지고 작성하는 것을 우리는 거래의 8요소라고 합니다. 이 거래 8요소를 꼭 암기해 주세요.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거래의 이중성이란 게 나오는데요. 거래의 이중성. 자, 방금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반드시 차변 요소가 발생하면 동시에 대변 요소도 발생한다는 거죠. 동시에 대변 요소도 발생합니다. 이거를 거래의
이중성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차변과 대변의 금액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금액을 적을 때 금액이 일치되도록 적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산의 증가가 100원이고 자산의 감소가 100원이 났다면 차변의 100원과 대변의 100원이 꼭 일치가 되도록 해주라는 거죠. 이거를 우리는 대차평균의 원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그 프로그램에 가서 입력을 하실 때 보면 입금전표, 출금전표, 대체전표라고 나올 겁니다. 입금전표, 출금전표, 대체전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입금전표라는 건 뭐냐? 차변회가 전부 현금이 입금되는 거래일 때입니다. 자, 이 사례를 보죠. 은행에 예금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저축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은행에 저축하게 되면 뭐가 붙죠? 이자가 붙죠. 그렇죠. 은행에 저축하면 이자라는 게 발생을 해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이제 현금으로 받았다. 그러면 우리한테 자, 여러분들이 오늘 은행에 예금했고 이자를 찾아왔어요. 이자를. 그럼 어때요? 내 손에 지금 현금이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현금을 받았으니까 자, 여기다 이제 집어넣는 거죠. 위에 아까 거래 판료서가 있었죠, 여러분들. 그럼 여기에 자산이 늘어난 거예요. 현금이란 건 자산인데 내가 현금을 받아왔으니까 은행에 가서 받아왔으니까 여기가 현금이 100원이 되는 거죠. 여기가. 그죠? 자, 현금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자를 받았으니까 이걸 이자 수익이라고 우리는 표현을 해요. 이자 수익. 그러면 수익이 발생했다는 거죠. 그래서 차변이 하나 발생했고 대변이 하나 발생했잖아요. 이런 거를 우리는 무슨 거래라, 무슨 전표로 간다? 예, 입금 전표로 간다라는 거죠. 이렇게 자산이 증가했고 현금이 10,000원이 증가했고 대변에는 수익이 발생했고 네, 10,000원이 발생했다. 이렇게 차변조로 전부 현금 10,000원을 다 기록했는데요. 이런 걸 입금이라고 하고 여러분 입금 전표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이건 이제 전표 입력 연습 다 하실 거예요. 자, 이번에는 반대로 반대가 되겠죠. 출금 전표라는 건 입금 전표의 반대가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여비 교통비 2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그럼 일단 여비 교통비라는 건 뭡니까? 비용이 발생했죠. 그러니까 비용은 차변이 있었잖아요. 조금 전에 거래 판료서에서 차변 쪽에 비용이 발생했었어요. 자,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이렇게 비용이 발생했다 이겁니다. 차변 쪽으로. 그러면 비용이 발생했으니까 차변에 20,000원을 기록하는 거고 그 다음 대변에는 현금으로 지급했다. 그러면 회사에 비용이 현금이 지출했으니까 현금이 나갔잖아요. 네, 소멸됐죠. 그래서 현금의 감소, 또 자산의 감소 이렇게 해서 20,000원을 기록해 줍니다. 그러면 차변회가 현금 이렇게 나올 때 뭐라고 한다? 입금전표라고 한다. 대변회 현금이 나오면 뭐라고 한다? 여기 출금전표. 네, 출금전표라고 합니다. 요거 오타네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입금전표를 만들 수 있다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이건 오타입니다. 출금전표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 오타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입금전표하고 출금전표하고 확인되셨죠? 여러분들 꼭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대체전표라는 게 있어요. 대체전표라는 것은 뭐냐? 현금 거래가 아니거나 그러니까 현금이 발생하지 않았고요. 자, 그 다음 현금이 일부만 발생되는 이런 전표를 우리가 대체전표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여기를 보시죠. 상품 50,000원을 매입을 했습니다. 자, 일단 상품이 나옵니다. 그러면 상품은 자산이고 자산을 매입했으니까 자산의 증가가 되겠죠. 자산의 증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차변에 자산의 증가, 상품이 증가했다. 50,000원 이렇게 하고요. 대금 중 40,000원은 현금으로 지급했다. 그러면 50,000원을 다 지급한 게 아니잖아요. 현금을. 그쵸?
4만 원만 현금으로 감소가 된 거니까 이거는 일부 감소된 거예요. 그쵸? 그 다음 나머지 만 원은 외상으로, 자, 외상으로 매입했다.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돈을 주지 않고 만 원은 나중에 주기로 하고 사온 거예요. 이거는 빚이 생긴 거니까 부채의 증가로 만 원을 처리해 주면 되겠어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지금 자산이 상품을 사면서 결과적으로 현금인 4만 원만 나갔고, 만 원은 나중에 주기로 했다. 이거는 일부를 이렇게 준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대체 전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참 중요한 거, 입금전표, 출금전표, 대체전표가 무엇인지 잘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손익의 발생 여부에 따른 분류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좀 전에 8개 있었죠? 8개. 물론 그러나 거기 보면 자산과 부채와 자본과 비용과 수익이 있었는데 교환거래라는 것은 뭐냐면 비용하고 수익은 전혀 발생을 안 해요. 비용 발생도 안 하고 수익 발생도 안 하고 자산, 부채, 자본만 증가를 하고 감소하는 그런 거래. 이거를 교환거래라고 합니다. 자, 사례를 보죠. 비품 8만 원을 외상으로 매입하다. 자, 비품을 샀어요. 자산의 증가입니다. 비품이 우리가 샀으니까 비품이 증가해서 자산이 증가했고요. 이걸 외상으로 매입하다. 그럼 요거 주의하세요. 여러분들 외상 매입금을 쓸 때가 있고 미지급금을 우리가 처리할 때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여기가 비품이면 미지급금이고요. 상품일 때면 외상 매입금입니다. 그래서 상품 거래일 때만 대변의 외상 매입금이라고 하시고요. 상품이 아닌 거를 외상으로 여러분들이 구입을 했다. 그러면 미지급금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자, 상품일 때는 외상 매입금, 비품이나 뭐 건물이나 기계장치처럼 상품이 아닌 경우는 똑같은 외상이라도 미지급금으로 처리한다는 거. 자, 반복해 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손익거래라고 합니다. 자, 손익거래는 수익이나 비용이 발생하는 거래입니다. 비용과 수익이 함께 발생하는데 여기는 차변에 예를 들어서 전화요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그럼 전화요금은 통신비죠? 2만 원이 발생했고 현금이라는 감소된 게 2만 원이 발생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는 비용이 통신비라는 비용이 발생했으니까 차변에 나타나는 거고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현금의 감소로 2만 원을 대변에 기록해 주면 되겠죠. 자, 이제 혼합거래입니다. 혼합거래라는 것은 앞에 교환거래와 손익거래가 함께 나타나는 거래를 혼합거래라고 합니다. 그럼 예를 들자면 우리가 돈을 빌려준 게 10만 원이 있었어요. 대여금이라고 하죠. 우리가 남에게 타인에게 돈을 빌려준 거를 대여금 10만 원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럼 대여금은 자산이죠. 채권이니까. 그리고 이자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돈 거래할 때 돈 빌려주고 돈 받을 때 뭐도 함께 받는다? 그쵸? 이자도 함께 받잖아요. 그래서 현금으로 받은 게 10만 5천 원이죠. 모두 합쳐서 10만 5천 원을 받았고 그 다음 이제 대변으로는 자산이 감소되면서 단기 대여금이 10만 원이 감소됐어요. 그리고 이자를 받았다라고 했으니까 이자 수익으로 5천 원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만약 위에 여기만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산의 증가와 단기 대여금만 본다면 이거는 교환거래죠. 이렇게 되는 거고 자산의 증가와 수익의 발생을 이렇게 본다면 얘는 손익거래가 되는 거죠. 이렇게 교환거래와 손익거래가 같이 합쳐져 있는 이런 거래를 우리는 혼합거래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사례를 한번 살펴볼까요? 다음 중 거래 요소의 결합관계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것은 그랬어요. 현금 20만 원을 출자했다. 우리는 출자했다라는 것은 회사의 자본금이 증가했다라고 봅니다. 출자했다라고 한다면 회사의 자본금이 증가했다.
그럼 자본의 증가가 대변에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현금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자본이 증가했으면 당연히 회사의 자산도 함께 증가가 되겠죠. 그 다음 비품을 현금으로 구입했다. 자, 구입했다라는 것은 주체는 뭡니까? 원인은 비품을 산 거예요. 비품을. 그럼 뭐가 되죠? 자산이 증가됐죠? 비품이라는 자산이 증가했고, 그리고 비품을 사면서 우리는 대금 지급을 현금으로 했다라는 거죠. 그럼 현금이 감소되겠죠? 이걸 우리는 자산의 감소라고 합니다. 그 다음 급여가 발생했습니다. 급여는 비용이 발생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미지급했다라고 합니다. 그럼 미지급했다 그러면 뭐예요? 미지급금이 돼야 되겠죠? 자, 여기 해설의 정답에 나와 있듯이 미지급금이라는 게 부채가 증가를 해줘야 되는데 자산이 증가했으니까 이게 틀린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틀렸고요. 차량 유지비 비용이죠.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차변에 미지급했습니다. 자, 미지급금이 되겠죠. 부채가 증가했다라고 하니까 여기서 14번에서 잘못된 표현은 3번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조금 전에 차변과 대변으로 나눴는데 이걸 분계라고 합니다. 예, 한자로는 나눌 분자에 나눌 개자를 써서 분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가 거래를 가지고 차변이란 요소와 대변이란 요소로 나누어서 어떤 계정 과목을 기입할 것인가, 얼마를 금액을 기입할 것인가를 결정을 했다 이겁니다. 이거를 분계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래에 이제 예제도 나옵니다만은 우리는 이런 그 각각의 원장, 장부에 옮겨 적어야 되는 것을 전기라고 합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제 전산회계 프로그램을 이용하니까 지금은 전기가 자동으로 여러분들이 옮겨지거든요. 그러니까 분계만 잘하면 돼요. 차변, 대변, 우리가 조금 전에 연습했던 것처럼 차변, 대변만 잘 하게 되면 자동으로 프로그램이 옮겨 적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지금은 프로그램에서는 하지만 예전에는 수기로 할 때는 이거를 이제 장부로 전부 옮겨 적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말하는데 자, 사례를 한번 보죠. 자, 분계와 전기의 예제 그랬습니다. 자, 거래라는 건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3월 10일 날 상품 10만 원을 현금으로 매입했다. 이런 글로 나와 있는 문장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거를 거래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거를 우리가 보기 좋게 전표의 차변 대변으로 분계를 합니다. 이게 전표 입력이죠. 자, 그러면 상품을 매입을 했다. 샀다는 거죠. 상품을 샀기 때문에 자산이 증가했죠. 상품이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현금을 지출한 거죠. 우리가 물건을 사면서 현금을 지출했으니까 현금이 나갔죠. 그래서 대변에는 자산의 감소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자, 원장에 옮겨 적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장부라고도 하죠. 우리가 이걸 원장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자, 여기 분계를 보면서 두 개의 원장을 찾아야 됩니다. 상품이라는 원장과 현금이라는 원장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적는 건 쉬워요. 자, 여기 그대로 따라서 합니다. 상품의 차변에. 그러면 여기에 상품 계정도 이렇게 T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차변일 거고 왼쪽이 오른쪽이 대변이잖아요. 그럼 차변이니까 차변에 적어달라는 거죠. 대신 여러분들이 상품을 적을 때 무엇으로 돈을 지출했는지를 적어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상품을 사면서 현금을 줬다라고 해놔야 이날 우리가 물건을 사왔고 현금을 지출했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현금, 자, 이번에는 현금이죠? 그럼 현금 계정 대변에 그럽니다. 그러면 현금이 있으면 대변 쪽으로 자, 왜 나갔는지 이유가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현금이 지출된 이유. 이거는 상품을 사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상대의 계정을 과목을 기록해 줌으로써 우리가 그 거래를 파악할 수 있고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례 15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론 시험에 나올 텐데요. 자, 이번에는 상품을 매출하고 그럽니다. 그럼 이거는 두 개를 이 문구를 합치세요. 그래서 매입할 때는 아까 두 글자입니다, 여러분들. 매입한다 그러면 상품이란 말을 사용하시고요. 이렇게 매출한다 그러면 이거를 상품 매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익이 발생한 거죠. 수익이 발생한 겁니다. 그 다음 대금은 자기합수표 그럽니다. 여러분들 10만원짜리 하얀 종이 보셨습니까? 자, 이거를 말하는데요. 자, 이 자기합수표는 우리가 현금이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걸 그래서 정답을 먼저 본다면 차변회가 현금이죠. 받았으니까 현금으로 받았다는 것은 자산의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차변에 현금 10만원, 대변에 매출, 수익이 발생했으니까 상품 매출 10만원이라고 기록이 되겠죠. 분개를 하겠죠. 그러면 일단은 상품 계정 사용 안 합니다. 매출할 때는 상품 매출을 사용하고 있죠. 그 다음 현금입니다. 자, 현금 있고 그 다음 당좌이금이란 말은 없었죠?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당좌이금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현금 계정 차변에 여기가 차변이니까 상품 매출 10만원 이렇게 해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분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함께 여러분들이 그 거래 판례서 그다음 회계상 거래인 것과 아닌 것을 꼭 함께 여러분들이 공부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럼 쉬었다 하겠습니다. 다음의 문제를 통해 학습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학습 정리를 통해 오늘의 학습을 정리해 보세요.